램페두서의 소설 레오파드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기를 바란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모든 것이 변해야만 된다라고 썼습니다. 지금 미국 은행들이 보여주고 있는 온체인의 본질이 정확하게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달러라는 기축통화의 패권을 영원히 지켜나가기 위해서 달러가 흐르는 방식 자체를 지금 송두리째 바꿔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크립토의 승리라고 환호하고 있지만요. 냉정하게 바라보면은 이거는 혁명이 아니라 거대한 시스템이 살아남기 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진화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막연한 낭만은 거두고요. 이 달러라는 거인이 어떻게 블록체인을 삼켜서 자신의 새로운 심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 서늘하고도 압도적인 설계도를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상한 장면은 바로 이겁니다. 이 크립토라는 게 원래 기존 금융을 바깥에서 흔드는 기술이라고 배웠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요, 그 크립토가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수준을 넘어서가지고 은행과 결제망이 온체인의 그 다음 표준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크립토의 승리인 건지 아니면 전혀 다른 설계가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여기서부터가 오늘 말씀드릴 출발점이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흐름들은 크립토가 이긴 장면이라기보다는 달러 시스템이 이기는 방식이 바뀌는 장면입니다. 달러가 지배하는 세계는 아직도 여전히 그대로인 상황인데 그 달러가 움직이는 레일이 바뀌는 중이라는 거. 이 종이랑 전산망 위에서 움직이던 달러가 이제는 블록체인이라는 레일 위로 올라타는 이런 방향으로 재설계되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이 미국 은행의 온체인의 미래는 크립토 혁명이 아니라 달러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이번 영상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이 너무 단정적으로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지금 벌어진 사건부터 짚어드려 보자면요. 방금 전 미국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FDIC가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서 발행하려면은 어떤 절차로 신청하고 심사를 받는지 그 신청 프레임에 대해서 제한 규정으로 올렸는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허용 여부에 대한 논쟁이 끝나고 어떻게 허용할 것인지로 넘어갔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멈춰서 생각하셔야겠죠. 왜 지금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 질문을 풀려면은 올해 7월로 돌아가야 됩니다. 올해 7월 백악관 측에서는 지니어스 액트라는 스테이블 코인법의 목표를 아주 노골적으로 거두었는데요. 이 소비자 보호도 있겠지만요. 더 큰 문장은 달러 기축 지위를 강화한다. 그리고 국가 안보를 강화한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 법은 크립토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법이 아니라 디지털 달러의 유통을 미국이 관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법의 조건을 보면은 방향성이 보이겠죠. 스테이블 코인은 100% 준비 자산이 있어야 되고 그 준비 자산은 현금이나 단기 미국채 같은 고유동성 자산이어야 됩니다. 이 발행자는 매달 준비자산 구성을 공개해야 되고 자금 세탁 방지랑 제재 준수 의무가 걸립니다. 심지어 법적으로 필요하면은 동결하거나 소각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까지도 요구가 됩니다. 이런 조건들은 탈중앙 자유결제의 철학이 아니라요. 국가가 관리 가능한 디지털 결제의 설계인 거고 이런 지점에서 오늘의 모순이 풀리겠죠. 규제기관이 크립토를 좋아해서 안으로 들이는 게 아니라 밖에서 커지는 디지털 달러를 그냥 두면은 통제 밖에서 커지는 그림이 된다는 거. 그러면은 미국의 제재 집행도 약해질 거고 달러 수요가 어디로 붙는지도 통제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택은요. 디지털 달러가 커지는 흐름을 막지 못한다? 그렇다면은 이런 흐름을 인가랑 규정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관리가 가능한 성장으로 바꾸자 이런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 갈림길이 나와요. 스테이블 코인만 커지면 은행은 손해를 보죠.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커질수록 일부 자금이 은행 예금에서 빠져나가서 발행자의 준비 자산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예금이 빠지는 건데 이 예금이라는 게 은행의 힘이고요. 예금이 있어야지만 대출도 가능하고요. 결제도 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은행이 들고 나오는 정답이 이 토크나 예금입니다. 토크나 예금은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은행 예금인데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이게 만든 예금이에요. 이 예금이라는 본질 자체가 그대로라서 규제량 보호를 가져가면서도 블록체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24시간 결제, 빠른 정산, 프로그램 가능한 결제 같은 이런 기능들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즉 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에게 지지 않으면서 온체인 효율을 가져오는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말이 아니라 실제 실험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DBS랑 JP모건의 블록체인 조직이 토크나 예금을 서로 다른 체인과 서로 다른 환경에서 교환 정산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상호 운영 프레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JP모건 쪽의 고객들이 토크나 예금으로 결제하고 DBS 쪽에서 이런 것들을 동등 가치로 교환을 한다거나 환매할 수 있는 그림을 상정합니다. 이게 단순한 체인 시험이 아니라요. 은행 예금이라는 가장 보수적인 돈들이 온체인에서 상호 운영되는 이런 방향으로서 간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여기서 더 강한 사건이 있습니다.
JP모건이 솔라나 블록체인에서 상업 어음을 발행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발행과 상환에 서클 같은 이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이건 상당히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제만 온체인이 아니라 증권 발행과 상환이 온체인 레일에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뜻인데요. 이 채권과 MMF, 주식 같은 이런 자산들이 온체인으로 이동한다는 이야기가 공상으로 들릴 때 시장을 설득하는 것은 이런 사건들이겠죠. 여기까지 오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말한 온체인 미래가 갑작스럽게 낭만이 아니라 현실이 돼버려요. 온체인으로 가는 이유는 멋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쪽이 더 싸고 더 빠르고 더 오래 켤 수 있기 때문이요. 지금의 금융은 결제량 정산이 영업일과 운영시간에 갇혀있죠. 반면에 블록체인 기반 정산은 어떻습니까? 주말과 휴일에도 1년 365일 돌아갑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떨까요? 현금이 묶이는 시간이 줄어든다? 이거는 혁신입니다. 현금이 묶이는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용 측면에서 아예 게임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제망도 움직입니다. 비자가 미국 기관 파트너들의 서클에 USDC로서 비자 정산을 할 수 있도록 미국 내부 스테이블코인 정산을 출시했죠.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요. 이 초기 참여 은행들이 이미 솔라나에서 정산을 시작했다라는 거. 이건 결제망 입장에서 방어이자 확장이겠죠. 결제망은 스테이블코인을 외부 경쟁자로 두면은 언젠가 레일을 뺏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망은 스테이블코인을 자기 정산 레이어에 흡수해가지고 기존 경험은 그대로 내부 정산만 더 빠르게 바꾸는 전략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흐름을 하나의 문장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규제기관은 통제 가능한 디지털 달러를 만들고요. 은행은 예금의 힘을 지키기 위해서 토크나 예금을 밀고요. 결제망은 스테이블 코인을 정산 레이어로 흡수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금융 시스템이 온체인으로 재배치된다는 거.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이겁니다. 온체인은 이 크립토의 놀이터에서 달러 시스템의 새 운영체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여기서 투자자들이 자주 착각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규제 명확화가 무조건 시장 전체의 강세를 뜻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오히려 규제 명확화는 시장을 분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규제된 통로로 들어가는 자산, 그리고 규제 밖에서 계속 남는 자산이 갈라질 수밖에 없겠죠.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제도권 온체인과 비제도권 온체인이 나뉠 수가 있다는 말씀 드려요. 이 시장 자금은 항상 안전장치가 있는 곳으로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제도권 상품이 늘어날수록 일부 자산에만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XRP 말씀을 드려야겠죠. XRP를 보는 프레임을 바꿔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리플 XRP를 국경 간의 송금콘이라는 한 줄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한 줄이 충분해 보이시나요? 절대 아니죠. 지금 XRP의 핵심은 규제된 온체인 금융에서 접근성과 신뢰 레이어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요, XRP 관련 현물 ETF들 상장된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비트와이즈는 스팟 XRP를 보유하는 ETF라고 명시했고요. 이게 단순하게 가격을 띄울 호재로만 보면 오해가 생깁니다. 여기서 더 본질을 보셔야 되는데, 전통 브로커리지 자금이 XRP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거,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지갑과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도 규제된 포장지로 노출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수요의 파이프가 넓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리플이 규제 프레임 안에서 신뢰 레이어를 얻고자 하는 움직임입니다. 최근에 알고 계실 거예요. OCC가 조건부 승인한 트러스트뱅크, 차터 라인업에 리플이 포함된 거는 리플이 제도권의 언어로서 금융 인프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시도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체인 미래의 본질인 거고, 결국에 온체인이 커질수록 중요한 거는 기술이 아니라 인가, 수탁, 결제망, 그리고 규정에 대한 준수입니다. 그렇다면 XRP는 여기서 어디에 놓일 수 있을까요? 아주 냉정한 질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온체인 결제의 주류가 스테이블코인과 토크나 예금으로 굳어진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XRP 같은 브릿지 자산의 역할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어요. 이 질문은 절대 틀린 질문이 아닙니다. 다만 정답은 조건부라는 거. 만약에 규제된 온체인 세계가 단일 체인, 단일 표준, 그리고 단일 달러 레일로 통합이 된다면은 브릿지의 필요는 줄어들게 될 겁니다. 반대로 규제된 온체인 세계가 여러 가지 체인, 여러 가지 발행자, 여러 가지 통화로 쪼개진다면은 그 분절을 메우는 비용, 효율적인 유동성 도구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지금 은행과 결제망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온체인을 붙이는 이유는요. 바로 이 세 개가 단일 표준으로 한 번에 통일되기가 어렵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리플 XRP의 관전 포인트는 이 생태계가 얼마나 분절이 된 채로 커지느냐 여부입니다. 이런 거대한 구조 변화가 진행이 될 때 가장 위험한 건요. 뉴스 한 줄에 모든 포지션을 걸어버리는 행동이겠죠. 지금은 추세가 확정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설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에 가깝습니다. 설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 속도가 들쭉날쭉합니다.
어떤 날은 제도권 뉴스로 급등했다가 또 어떤 날은 규제 문장 하나로 급락했다가 그래서 실전에서 가격을 맞추려고 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파이프가 넓어지고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OCC 같은 인가가 조건부에서 최종 승인으로 넘어가는지 FDIC의 이번 절차가 실제 규정으로 굳어지는지 비자 같은 결제망의 정산이 기존 파일럿에서 아예 확장으로 넘어가는지 그리고 실물증권의 온체인 발행이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이어지게 된다면은 온체인은 유행이 아니라 인프라가 되어줄 거라는 거. 왜 지금 미국 은행들이 온체인 미래로 간다고 말을 하는지 그리고 왜 규제기관이 그 길을 열어주는지 그 정답은 단순합니다. 크립토를 살려주려는 게 아니에요. 달러의 레일을 바꾸려는 겁니다. 달러가 온체인으로 올라타는 순간 미국은 기축통화의 지배력을 새로운 기술 위에서 연장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은행과 결제망은 그 레일 위에서 새로운 수수료와 새로운 권력을 다시 배치합니다. 미국 은행의 온체인 미래는 크립토 혁명이 아니라 달러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라는 거 영상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 보유의 핵심은 오래 버티는 게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는 걸 많은 분들이 그냥 오래 들고 있는 거 힘들어도 참고 버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게 장기 투자의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시장이 흔들릴 때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겠죠. 이 시장이 365일 내내 우상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락장과 보합장이 훨씬 길고요. 상승장은 생각보다 짧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보유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은 상승장이 아니라 바로 이 하락장이 찾아왔을 때 이때 아무런 준비 없이 멘탈만 흔들리시면요. 버틴다는 말은 의미가 없어지고 반대로 이런 구간에서 평단 관리하시고 비중 조절하시고 현금 운용 잘만 해두시면은 결국의 시간은 내 편이 되어줄 겁니다. 반대로 상승장이 왔을 때는 굳이 내가 애써서 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시장이 밀어주는 파도의 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동안 준비해온 원칙 매매를 통해서 차분하게 대응만 해주시면 됩니다. 결국에 장기 보유 같은 경우는 무작정 참고 견디는 인내심 싸움이 아니라요. 하락장에서 대비하고 상승장에서 활용하는 관리의 싸움이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을 보진 않습니다. 이 정보는 넘쳐나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관점, 가격 변동 구간을 읽는 방식, 그리고 주요 가격대를 정리한 기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 정리된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자료입니다.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고 또 회의 속에서 자라면서 낙관 속에서 성숙하면서 행복감 속에서 죽는다라고 존 템플턴은 말을 했습니다. 이 지금 미국의 세금 환급 이슈를 바라보는 시장의 기대감이 딱 그런데요. 아직까지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공짜 돈이 시장을 밀어 올릴 것이라는 이런 행복한 상상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거는 새로운 돈이 아닙니다. 단지 시간표가 바뀌어서 내 돈이 늦게 들어오는 것 뿐인데 그런데도 현재 시장은 이 착시를 진짜 유동성으로 믿고 먼저 상승 흐름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 통해서 우리는 이 달콤한 환급의 유혹 뒤에 숨겨진 유동성의 진짜 시간표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출렁일 거대한 변동성의 파도를 미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내년 초에 대규모 세금 환급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코인 시장에서도 새로운 유동성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연말 산타랠리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처음부터 모순이 하나 있어요. 이 환급이 커진다고 해서 돈이 새로 생긴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실제로는 대부분이 원래 내 돈이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장은 이상하게도 이걸로 정말로 새 돈처럼 반응을 합니다. 이 모순을 이해하시면요. 이번 이슈가 왜 위험자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돈의 총량이 아니라 돈이 움직이는 시간표입니다. 월급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미리 떼거는 이 원천 징수라는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는 자동으로 돌아가지만 이 세법이 중간에 바뀌면은 바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월급에서 평소처럼 세금을 떼어가는데 나중에 연말정산 같은 이런 정산 구간에서 사실 이렇게 많이 낼 필요가 없었네. 이렇게 나오면서 환급이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번에 많이 나오는 환급이 딱 이런 구조에 가깝습니다. 올해 7월 달에 미국의 세법이 크게 바뀌었는데요. 이 TV나 초과근무 같은 소득에 대한 세금 처리, 그리고 몇몇 공제 항목들이 바뀌게 되면서 내년 초 정산 구간에서 환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미국 재무부 쪽에서도 2026년 1분기 환급이 늘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고요. 미국 의회 쪽에서도 평균 환급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딱 한 가지예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점인 거고 환급 같은 경우는 복지처럼 일괄 지급이 아니라 내가 어떤 소득을 갖고 어떤 공제를 적용받는지
여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정산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시장이 전반적으로 들썩이는 이유는 정말 간단한데요. 이 사람들 통장에 입금이 찍히는 순간 실제로는 내 돈이 돌아오는 것이더라도 이 체감이 강력하기 때문이겠죠. 공짜 돈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투자자 심리는 논리보다 타이밍에 반응을 합니다. 이 들어오는 돈이 보이는 순간 사람들은 지출을 하거나 투자를 생각하겠죠. 그때 돈이 어떤 통로로 흘러 들어가느냐가 시장을 흔들게 될 텐데 이 주식시장으로도 갈 수 있고 대출 상환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 또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리플, XRP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과연 어느 쪽이 더 크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시장 전체는 그 가능성만으로도 먼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왜 이게 유동성으로 보이느냐? 이 여부를 보셔야 되는데 정부에도 통장이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일반 계정이라는 이름으로 관리되는 말 그대로 정부의 통장인데요. 환급은 그 통장에서 민간의 통장으로 돈이 이동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돈이 이동을 하게 되면은 민간에서 쓸 수 있는 현금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위험자산은 이런 순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죠. 왜냐하면 위험자산은 결국에 지금 당장 위험을 감수할 여유가 있는 돈, 이에 늘어날 때 힘이 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타이밍이 더 중요합니다. 이 환급 같은 경우는 연중에 분산돼서 들어오는 급여랑은 다르게요. 정산 시즌에 몰릴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크게 반응하겠죠. 그리고 시장은 늘 한 발 더 먼저 움직입니다. 실제 환급이 들어오기 전에 기대감으로 먼저 달리고요. 실제 환급이 체감되는 순간에는 이미 가격이 앞서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급 시즌 같은 경우는 상승의 이유이면서 또 동시에 변동성의 이유이기도 해요. 여기에 지금의 거시 환경이 겹치게 되는데요. 연준은 지난주에 금리를 내렸죠. 동시에 준비금이 충분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했고 필요한 경우에 단기 국채 매입을 통해서 준비금을 유지하겠다. 관련 뉘앙스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QT가 사실상 멈췄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이 말인즉슨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작년과 과거처럼 시장에서 돈을 강력하게 빨아들이고 있는 국면에서 그 강도가 약해지는 국면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람이 바뀐다? 그렇다면 환급처럼 이 민간 쪽으로 현금이 이동하는 이런 이벤트가 위험자산에는 더 크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그림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환급이면 현물 매수가 늘 거라고 바로 생각하십니다. 근데 코인 시장은 종종 반대로 움직이죠. 이 기대감이 생기면은 현물보다도 파생이 먼저 과열되기가 쉽습니다. 레버리지는 작은 돈으로 큰 포지션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들어올 것 같은 돈을 미리 당겨 쓰는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급 기대가 커질수록 상승도 빨라질 수 있겠지만요. 청산도 빨라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구간에서 중요한 거는 방향 예측이 아니라 변동성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에 묶인 디지털 달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람들은 코인을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먼저 달러를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꿔가지고 대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7월 이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이 잡혔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이 통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배경이 되는데요. 게다가 바로 어제 비자가 미국 내에서 서클 정산을 확장했다는 발표까지도 나왔죠. 이게 스테이블코인이 거래소 안에서만 도는 토큰이 아니라요. 기관 결제의 정산 레이어로 들어간다는 신호로서 읽어볼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환급 같은 단기 현금 이벤트가 생길 때 일부는 은행 계좌 달러가 아니라 체인 위에 있는 달러로도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다는 거. 리플 XRP 관련해서는 올해 7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흐름이 있었고요. 지난주에는 OCC가 리플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회사들의 신탁은행 인가를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이건 리플이 은행이 된다 같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디지털 달러랑 디지털 자산이 연방은행 규제의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통로가 넓어지면요. 같은 수요라고 할지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 여기에 지난달 11월 22일 스위프트의 ISO 20022 전환 일정이 공존 종료 시점을 지나갔다는 점도 배경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건 코인이 스위프트를 대체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글로벌 결제의 언어가 바뀌게 되면서 은행들이 데이터랑 컴플라이언스, 정산 체계를 다시 손보는 국면이 더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배관 공사가 커질수록 새로운 배관을 붙이려는 실험도 늘어나겠죠. 스테이블 코인, 토크나 다양한 결제 네트워크 동시에 부각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이슈의 핵심은요. 환급은 돈이 아니라 시간표라는 거. 시간표가 바뀌면 시장은 먼저 반응하겠죠. 그 반응은 특히나 2026년 1분기처럼 현금 흐름이 한쪽으로 몰릴 때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반응들이 상승만이 아니라 흔들림도 같이 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번 이슈를 코인 오르나요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유동성이 어디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인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은 앞으로의 기준점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환급 기대감이 커질수록 파생이 거열이 되는지부터 보셔야 되는 거고, 스테이블코인 유통이 실제로 늘어나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과 국채금리, 달러가 위험자산에 우호적인 바람을 계속 주는지도 보셔야겠죠. 이 세 가지가 같이 맞물리게 되면요, 이 환급이라는 시간표는 코인 시장에서 상당히 큰 파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한 개라도 어긋난다? 그럼 환급은 이야기로 끝나고 가격만 요란하게 흔들릴 수가 있겠죠. 이 절대로 환급은 공짜 돈이 아닙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현재 공짜 돈처럼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거는 이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돈이 움직이는 통로겠죠. 미국의 대규모 세금 환급은 유동성의 양이 아니라 유동성의 시간표를 바꾸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의 상황은 유비가 총나라를 얻고 나서 병사들에게 내린 포상금 지급 발표랑 똑같습니다. 이 사실 그 돈은 원래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 즉 총나라의 곳간에서 나온 돈이었는데요. 새로운 금광이 터진 게 아니었죠. 하지만 병사들은 마치 없던 돈이 생긴 것처럼 사기가 충전해가지고 창칼을 갈고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이 지금 미국 세금 환급 이슈가 시장에 주는 효과가 바로 이렇습니다. 원래 내 돈을 돌려받은 것 뿐이지만 이 시장은 이런 것들을 새로운 총알로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중요한 건 이 총알이 어디를 겨누느냐. 유비의 병사들이 포상금을 받고 술판을 벌였는지 아니면 무기를 정비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총나라의 운명이 걸렸던 것처럼 이 환급금이 파생상품이라는 투기판으로 몰릴지 아니면 스테이블코인 같은 제도권 인프라로서 유입될지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겁니다. 모두가 박수칠 때가 아니라 모두가 힘들어할 때 무엇을 준비했느냐가 결국에 결과를 만듭니다. 남들이 다 기뻐하고 박수치는 상승장에서 같이 웃고 좋아하는 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 시기에 특별히 잘하지 않더라도 시장의 흐름만 타고 가면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곡소리를 내는 하락장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떤 강점을 만들 수 있는지를 미리 생각을 해두는 겁니다. 어차피 상승장 오면은 가만히 있어도 흐름이 밀어주고요. 그 파도를 타다가 적당한 단기 고점에서 분할 익절만 잘 해주더라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항상 그 이전, 이 하락이 시작되고 시장이 지치고 다들 언제 끝나냐, 너무 답답하다 이런 말만 반복하는 그 시점입니다. 이때 남들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짜증내고 하락장 언제 끝나냐 이런 말만 하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바로 반등의 시작, 하락이 끝나고 상승장이 전환되는 그 순간의 파도입니다. 그 파도는 준비된 사람만 탈 수 있고 그동안 하락장에서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이 저점이라는 단어랑 고점이라는 단어가 왜 생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결국에 고점이라는 순간 뒤에는 좋으나 싫으나 하락이라는 이런 과정들이 세트로 찾아오고요. 또 저점 뒤에는 상승이라는 단어가 세트로 찾아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단기 종합방에서도 시장이 좋을 때, 물론 분할 익절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지만요. 하락의 시기에서 오히려 핵심적으로 단기 저점을 살리려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같은 10,000원이 있어도 리플을 1,000원일 때 사는 거랑 또 3,000원일 때 사는 거랑 이미 개수 자체가 2개냐 3개냐 차이죠. 굳이 오늘 매수 안 하려고 해도요. 조금 시간이 걸리고 기다리더라도 단기 저점 찾아내고 기다리는 것들을 정말 중요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꾸준한 원칙 매매를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 결국에 시장은 늘 같은 질문을 던져요. 모두가 힘들 때 나는 감정에 휘둘렸는지 아니면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그 차이가 상승장이 왔을 때의 결과까지도 결정짓게 될 겁니다. 만약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이런 흐름들 실제로 매수, 매도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실전형 기준표도 함께 받아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방향성이고요. 제가 정리한 기준표는 그 방향 안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지점을 알려주는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는 번호로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혼자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 썰물이 빠져나가야 비로소 누가 발가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워런 버핏이 말을 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일본은행의 결정들이 단순한 금리 발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금 시장에 가득 차 있던 엔화라는 유동성의 썰물이 빠져나가는 신호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느끼시는 불안감의 실체는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0.75%포인트라는 숫자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물이 빠져나갈 때 과도하게 빚을 낸 벌거벗은 자산들이 무너질까봐 여기서 느끼는 본능적인 두려움이겠죠. 하지만 파도는 피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파도를 읽어낼 줄 아는 사람들이 승리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앞의 파고가 아니라 이 바다 깊은 곳에서 흐르는 돈의 물길을 냉정하게 읽어내려가면서 이런 경랑 속에서도 내 자산을 지킬 단단한 기준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하루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주 금요일 일본은행이 금리를 발표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일본이 금리 인상하면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할 수밖에 없냐라는 질문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암호화폐 시장이 움직이는 스위치는 일본 금리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엔화가 얼마나 빠르게 비싸지는지, 그 속도에 레버리지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가 핵심이요. 이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일본은행이 0.75%까지 올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면은 별일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고, 근데 시장은 늘 아는 내용에서 흔들리겠죠.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이 시장은 결과가 아니라 그 다음 문장의 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인데요. 금리 인상 그 자체보다도 앞으로 계속 올릴 것인지, 올린다면은 어느 속도로 얼마나 빠르게 올릴 것인지, 이런 문장이 위험자산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겁니다. 여기서 모순 하나를 먼저 보여드려 볼게요. 이 금리를 올리면 위험자산은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어떤 날은 금리를 올렸는데도 시장이 오르기도 합니다. 반대로 금리를 내렸는데도 시장이 빠지기도 합니다. 이 모순의 정답은요, 이 금리가 아니라 경로예요. 금리가 오르더라도 앞으로는 더 안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시장은 안도를 하겠죠. 금리가 내리더라도요, 앞으로는 더 못 내릴 것 같으면은 시장은 실망을 할 겁니다. 지금 리플의 XRP가 딱 그런 구간이라는 거고, 일본의 상황을 조금만 더 넓게 보자면요. 일본은 경기만 보면은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그림입니다. 성장률이 꺾였고요. 실질 임금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려는 거는 이 물가랑 통화 가치의 균형이 흔들리면은 뒤늦게 더 큰 비용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이 무서워하는 거는 오늘의 경기 지표가 아니라 당장 내일의 기대감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이 기대가 무너지면은 채권 금리도 환율도 통제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니까요. 그래서 일본은행은 사실상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상화예요. 이 마이너스 금리, 수익률 곡선 제어 같은 이런 과거의 정책에서 한 걸음씩 빠져나오는 중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일본 10년물 금리가 2%에 가까워졌다는 거고, 이 숫자는 일본 안에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본은 전 세계 자금을 움직이는 나라죠. 일본 금리가 올라가면은 해외에 나가 있던 돈들이 돌아올 이유를 얻습니다. 그 돈이 조금만 돌아와도 글로벌 채권 금리랑 환율이 흔들리겠죠. 그리고 그 흔들림이 결국에 위험자산의 레버리지를 건드리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엔캐리 트레이드가 어떻게 리플 XRP, 암호화폐 시장과 연결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엔캐리 트레이드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금리가 낮은 엔화로 돈을 빌려요. 그 엔화를 팔아서 달러를 삽니다. 그리고 달러로 미국 자산이나 위험 자산을 삽니다. 그리고 리플 XRP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전략이 잘 될 때는 세상이 평화롭고요. 환율이 조용하고 레버리지가 풍부한 시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엔화가 갑자기 비싸질 때, 예를 들어가지고 155엔 달러를 샀는데 환율이 150엔으로 내려와도 같은 엔화를 다시 사기 위해서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해지겠죠. 이 환율이 몇 엔 움직이는 것 뿐인데 레버리지에게는 엄청난 치명타가 된다는 거. 그래서 특히 이 포지션이 빛을 많이 낀 상태라면은 환율 변동성만으로도 그 마진이 깎이고 결국에 자산을 팔아가지고 엔화를 갚아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때 팔리는 게 가장 빨리 팔 수 있는 자산이겠죠. 이게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현금화가 빠른 자산부터 빠르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본은행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일본 금리 발표가 엔화를 얼마나 움직일지, 그 속도가 레버리지를 얼마나 흔들지, 그게 리플 XRP 변동성의 근원이라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린다라고 할지라도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는 여전히 큽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은 이번 달에 금리를 내리긴 했지만요. 그래도 3%대 중반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0.75%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단숨에 엔캐리가 붕괴될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는 보통 한 번에 죽지가 않습니다. 서서히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서 그 서서히 줄어드는 과정에서 특정 이벤트가 속도를 바꾸는 버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이 바로 그 버튼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느냐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100%라고 보진 않아요. 오히려 이번 주에 핵심이 되는 거는 하락이냐 상승이냐 보다도요, 변동성이 얼마나 커지는지 여부입니다. 이 시장이 예상한 대로 0.75 인상이 나오고 또 총재가 다음엔 서두르지 않겠다는 톤으로 말을 하게 된다면은 시장은 잠깐 흔들린 뒤에 다시 균형을 찾을 가능성이 있겠죠. 반대로 인상과 함께 앞으로도 더 올릴 수 있다는 메시지가 강해지면요, 그때는 엔화 강세가 더 길게 이어지고 위험자산은 레버리지부터 줄이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현물 기준으로 기준을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해요. XRP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자료는 수익을 부추기기보다는 평단과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공유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정 댓글 정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일단 리플 XRP 현재 위치
위치가 중요합니다. 올해 10월 초 이 고점 이후에 이미 한 차례 큰 조정을 겪었었죠. 이런 상태의 시장들은 유리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요. 그 안에서는 레버리지 포지션과 심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거. 이런 시장에서 중앙은행 이벤트는 가격을 밀어내는 힘이라기보다는 이 숨겨진 줄을 확 당기는 힘으로 작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은 뉴스라도 반응이 클 거고요. 또 때로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긴 그림자가 나오곤 합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쪽은 더 민감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흔들면은 알트는 보통 더 크게 흔들리죠. 그런데 XRP는 최근에 구조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이 규제된 상품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금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이런 이야기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게 단기 하락을 막아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충격이 왔을 때 이게 과거처럼 유동성 바닥이 사라져서 끝없이 미끄러지는 이런 구조에서 조금씩은 벗어나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는 이벤트가 끝나고 회복하는 속도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 주에 과연 무엇을 기준점으로 잡아야 되느냐, 이게 남습니다. 저는 가격 예측보다 구조 체크가 먼저라고 바라봐요. 엔화가 갑자기 강해지는지, 일본 10년물 금리가 2%를 넘기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순간에 미국 채권 금리가 같이 튀는지, 이런 것들이 한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이면요, 위험자산은 방어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또 반대로 일본은행이 인상은 하되 또 시장을 달래는 언어를 쓰고 환율과 금리가 과하게 반응하지 않다면은 이 코인 시장은 안도 쪽으로 숨을 돌릴 가능성이 있겠죠. 리플 XRP를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일본은행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있느냐, 이런 질문들은 사실 질문이 조금 틀렸습니다. 리플 XRP를 움직이는 거는 일본은행이 아니라 엔화라는 자금 조달의 속도예요. 이번 금요일 그 속도를 결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금리 숫자 하나하나에 겁먹을 필요가 없고요. 반대로 안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일본은행의 금리표가 아니라 그 금리표가 엔화의 방향성과 레버리지의 숨통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금리가 아니라 엔화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적벽대전 당시 조조의 100만 대군을 쇠사슬로 묶어버린 11개의 위기입니다. 이 전세계 자산은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쇠사슬로 묶여있죠. 평소에 파도, 변동성에 강해 보였었지만 금리 인상이라는 이 화공이 시작되면요, 도망가지 못하고 다 같이 불타버릴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은 바로 이 사슬에 불을 지르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불시 0.75% 금리 인상 자체가 아니라요, 이 동남풍이라는 추가 금리 인상 시그널이 부는지 여부입니다. 이 불이 붙어도 바람이 멈춰있는 피해를 줄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불이 붙었을 때 바람이 거세게 불면은 묶여있는 레버리지는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시해야 될 거는 금리표가 아니라 엔화라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느냐, 세게 불어가지고 이런 배들을 얼마나 많이 태울 수 있느냐, 여기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흔들릴수록 내 멘탈은 더 단단해야 됩니다. 시장이 흔들린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같이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 하락한다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다 매도하고 그만둘 게 아니시라면은 굳이 이 하락을 과하게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락은 시장의 고장 신호가 아니라요, 원래 반복되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중요한 건 이 하락이라는 구간을 얼마나 덤덤하게 받아내고 얼마나 차분하게 견뎌낼 수 있느냐입니다. 이 시기에 감정이 앞서면 불안해지고 또 조급해지고요, 원래 세워뒀던 계획마저도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계획한 매도 시점과 기간이 분명히 있다면 지금의 하락은 그 계획을 망가뜨릴 이유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 오히려 이런 하락장을 담담하게 지나온 사람들만이 나중에 상승장이 찾아왔을 때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상승의 시기에서 빛을 보는 사람은 하락의 시간을 잘 견디는 사람인 거고 공포를 이겨낸 사람입니다. 지금 하락 구간을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야 될 과정으로 바라보시길 바라요. 이 시장이 늘 그래 왔었고요. 이 구간을 어떻게 통과했는지가 결국에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과 의심이 커지고요, 결국에 감정 매매가 반복됩니다. 하지만 같은 기준으로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멘탈이 안정되고 실수가 줄어드는 걸 경험하셨습니다. 제가 정리드린 자료는 단순 숫자가 아니라요, 같은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틀입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혼자 버티는 시장이 아니라 기준을 함께 공유하는 시장이 되어줄 겁니다. 이 투자 시장은 투자자가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를 쓰는 곳이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기관이 비트코인을 다시 사들이고 있다. 관련 뉴스에도 가격이 꿈쩍하지 않는 이 답답한 상황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명쾌하게 꿰뚫는 말은 없겠죠. 우리가 흔히 기관 매수를 강력한 상승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요. 지금 오히려 기관은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무겁게 하고 버티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ETF에서는 돈이 빠지고 있고 기업 금고로는 돈이 들어오는 이런 엇갈린 흐름들, 이 상승이 아니라 거대한 수요의 분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가격이 멈춰선 것처럼 보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장의 바닥은 소리 없이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통해서 우리는 이 눈앞의 답답함 뒤에 숨겨진 지루하지만 견고한 바닥 다지기의 시간을 냉정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가장 이상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격이 10월달 고점에서 30% 넘게 빠져 있는데 이 기관은 다시 매수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ETF에서는 돈이 빠지고 있다는 거. 매수하는 기관과 파는 기관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뜻인 거고, 이 모순을 풀지 못하면 지금 시장을 계속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이 기관 매수 재점화는 상승 신호가 아니라 수요가 갈라지는 신호인 거고, 이걸 이해하면은 왜 가격이 바로 오르지 않는지, 그리고 무엇이 바뀌어야지 진짜 방향성이 나오는지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먼저 가장 쉬운 부분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매일 새로운 공급이 생깁니다. 채굴이 만들어내는 신규 공급인데요. 근데 최근에 며칠 동안 일부 기관이 사들이는 양이 그 신규 공급을 잠깐 웃도는 구간이 나왔다라는 거고, 마치 마트에서 오늘 들어오는 우유보다 손님들이 더 많이 사가는 날이 생긴 건가도 비슷한데요. 겉으로 봤을 때 그러면 가격이 오르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 오히려 같은 시간에 다른 화면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ETF 같은 공개 투자 수단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같이 잡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관이라는 단어로 다 묶어버리지만요. 기관은 한계가 아니죠. ETF라는 규칙이 있는 돈입니다. ETF는 규칙이 있고요. 위험이 커지면 비중을 줄이는 돈입니다. 이 기업의 재무팀의 매수는 성격이 다르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산을 쌓는 돈이기 때문에 헤지펀드랑 트레이딩 데스크는 더 달라요. 이 짧게 사고 짧게 파는 돈이기 때문에 같은 날에도 기관은 동시에 사면서 또 동시에 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이겁니다. 기관 수요가 돌아왔다가 아니라 분리됐다라는 거. 이 분리된 수요는 가격을 바로 올리지 못하고 대신에 시장의 구조를 바꿔요. 그리고 그 구조가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라는 요소를 오늘 시장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위쪽에 매물벽이 두껍게 쌓여있죠. 예전에 비싸게 산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면은 본전이 왔다라고 느끼면서 팔고 싶어지는 이런 구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위쪽 매물벽입니다. 이렇게 벽이 있으면은 아무리 아래에서 사는 힘이 생긴다라고 할지라도 이 가격은 벽에 부딪혀서 다시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지금 시장이 딱 이런 모습이에요. 반등을 시도하면 윗부분에서 막히고요. 내려오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버티는 모습. 이게 바닥을 만드는 전형적인 장면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투자자를 지치게 만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와도 가격이 잘 안 오르니까 이 시장 참여자들은 점점 관심을 잃게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시간 압박이겠죠. 파생 시장도 같은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가 시장을 밀어 올리기도 했었고, 과열이 되면 레버리지가 폭발하면서 급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둘 다 아닙니다. 이 레버리지가 공격적으로 쌓이지도 않고요. 공포로 터지지도 않습니다. 펀딩이 중립에 가깝다라는 거는 이 시장이 위로도 아래로도 확신이 없다라는 뜻이고, 이때 시장은 되게 박스권에 갇히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방향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버티는 게임으로 바뀌기 때문인데요. 이런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지점이 있죠. 레버리지가 줄었으니까 이제 안전하다는 착각입니다. 레버리지가 줄었다는 거는 폭락의 연료가 줄었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상승의 연료도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시장이 덜 위험해진 게 아니라 덜 뜨거워졌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거기에 매크로까지도 겹칩니다. 지난주 미국 연준은요, 금리를 내렸습니다. 근데 시장이 기대한 거는 금리 인하 자체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빨리 내릴지, 얼마나 확실하게 내릴지였습니다. 이 금리를 내렸는데도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면은 채권 금리는 쉽게 내려오지 않겠죠. 금리가 쉽게 내려오지 않으면은 위험자산은 가벼운 공기에서 뛰지 못합니다. 무거운 공기에서 뛰는 느낌이라는 거고 힘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약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비트코인 시장이 성격을 바꾸는 중인데요. 예전처럼 한번 분위기가 붙으면은 레버리지가 폭발하면서 치솟는 장이 아니라 기관 채널이 나뉘고 기업 트레저리 같은 이벤트성 수요가 튀어나오고 ETF 같은 공개 채널은 위험 관리로 움직이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성숙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또 피로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가격보다 구조가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산일수록 타이밍을 맞추겠다는 생각보다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만 평단 관리하시면서 모아나가는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안내드리는 자료도요, 이 레버리지나 단타가 아니라 현물 기준으로만 정리해두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 참고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뉴스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 신규 공급을 잠깐 웃도는 기관 매수는 방향을 말해주지 않아요. 대신에 바닥에 재료가 쌓이고 있다는 걸 말을 해줍니다. 이 바닥을 만드는 재료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한 개는 공급이 잠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팔기 위해서 거래소로 보내는 물량이 줄어든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장기 수요가 가격이 낮을 때 들어오는 겁니다. 이 둘이 같이 나오면 시장은 급락보다는 시간을 들여서 바닥을 깔아놓는 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모순이 등장합니다. ETF에서는 왜 돈이 빠질까요? 그 이유는 정말 단순한데요. ETF 자금은 성과랑 규칙의 돈이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고 변동성이 커지면 포트폴리오 비중을 줄이거나 위험을 낮추는 규칙이 자동으로 작동을 합니다. 반면에 기업 트레저리는 가격이 내려왔을 때 장부에 담는 성격이 더 강합니다. 이 같은 기관이라도 목적이 다르니까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수요의 우열이 아니라 이 수요의 지속성입니다. 어떤 수요가 며칠 반짝 들어오는지, 어떤 수요가 몇 달 버티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며칠 반짝은 뉴스가 되겠지만 몇 달 버티는 게 가격을 바꿉니다. 그럼 개인분들께서 무엇을 보셔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위쪽 매물벽이 얇아지는 신호를 보셔야 돼요. 가격이 한번 오르고 다시 또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이전보다 덜 빠지는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ETF 흐름이 멈추는지 보셔야 돼요. 이 빠지던 돈이 멈추는 순간 구조 변화의 첫 번째 단추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파생시장이 확신을 되찾는지 보는 겁니다. 이 펀딩이 중립에서 벗어나면서 미결제 약정이 과열이 아니라 건강한 증가로 바뀌는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견딜 수 있는지인데요. 지금 시장은 단기간에 결론을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이런 시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조급해서 레버리지를 높이는 거. 시장이 빡센권일수록 레버리지는 사람을 더 망가뜨립니다. 반대로 현금 비중과 분할 관점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 시장 구조가 그렇게 사람을 시험하기 때문이에요. 기관의 매수 제저만은 가격을 보장하는 신호가 아닙니다. 수요가 갈라지고 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신호인 거고, 그래서 지금은 오를까 내릴까 보다 어떤 수요가 살아남는가를 보는 구간이에요. 이런 구조를 이해하시면은 다음 파동이 올 때 흔들리지 않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들은 다시 매수하기 시작했지만요. 시장은 아직까지 그 수요를 한 방향으로 모으지 못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건 수익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시장이 하락하든 상승하든 어떤 국면에 있든 위험하고 리스크가 큰 매매는 항상 가장 먼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내가 잘 알지 못하는 해외 거래소,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선물 매매는 한 번의 실수로도 청산이라는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순간 투자금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수익이 아니라 회복 가능성이고, 이 현물 매매는 시간이 내 편이 되어줄 수 있겠지만요. 선물 매매에서 청산을 당하면은 그 이후에 다시 대응할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그래서 업비트 비썸을 사용하고 계시다면은 이 현물 매매로만 안전하게 운영하는 거,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좋은 선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아 보일 뿐이지 시장이 반등하고 회복 국면으로 돌아가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장면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 경험을 해왔습니다. 이런 회복의 순간을 맞이하려면은 그 전에 시장에서 살아남아 있으셔야 되는 거고, 이 결국에 투자는 얼마나 크게 버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남아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위험을 줄이고 기회를 기다리고 현물로 천천히 버티는 사람한테 시장은 결국에 다시 한번 기회를 건네줍니다. 실시간 변동 구간들은 정말 몇 시간 만에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고래 수급이 갑자기 움직이거나 거래소 물량이 몰리는 순간들, 뉴스보다 빠르고 차트보다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걸 제때 보지 못하면 좋은 자리 놓쳐버리고요. 반대로 위험 신호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해서 손실이 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있는 고래 수급 변화, 핵심 가격대, 실시간 흐름 중심으로 따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게 아니라요, 미리 기준점을 잡아두기 위한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말했습니다. 이 시장을 움직인다는 것은 기업의 실적이 아니라 미국 연준과 유동성이다라고 단언을 남겼는데요. 오늘 고용지표가 예상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그렇다면 시장은 당연히 바닥치고 당연히 급등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시장이 환호하는 대신에 차가운 침묵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숫자는 경제가 튼튼하다라고 외치지만요, 스마트머니는 그 화려한 숫자 뒤에 감춰진 질 나쁜 고용과 엇갈리는 이런 유동성의 파도들을 이미 감지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미국 연준은 수도꼭지를 틀려고 하고, 오히려 반대로 일본은 잠그려고 하는 이런 모순적인 순간에서 이 당장 눈앞의 데이터는 착시일 뿐입니다. 숫자의 껍데기에 속아서 일희일비하실 때가 아니라는 거고,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보셔야 될 거는 흔들리는 차트 패턴이 아니라 이 시장의 바닥들을 진짜로 움직이고 있는 저 거대한 유동성의 설계도겠죠. 이번에 발표된 고용 숫자는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시장은 오히려 더 예민해졌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적인 모순입니다. 숫자만 보면은 11월달 비농업 고용이 64,000명 늘어났고 예상치보다 더 많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히려 실업률 같은 경우는 4.6%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장면, 이 비자발적인 파트타임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나오게 되면은 이건 단순한 호재가 아니에요. 이 정책과 유동성의 방향을 다시 세팅하는 신호라는 거고, 많은 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고용이 좋으면 달러가 강해지고 금리 인하가 멀어지고 비트코인은 눌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요. 그리고 이런 논리들은 틀리지가 않습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오늘 숫자가 고용이 강력하다로 깔끔하게 읽히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고용 증가폭 자체가 크지가 않고 또 실업률이 올라갔고 사람들의 일자리 질이 나빠지는 신호까지 같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말 그대로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의 진짜 배경, 이 많은 뉴스가 건너뛰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번 고용보고서에서는 미국 정부 셧다운이라는 꼬리표가 달려있었죠. 10월달 가계조사 데이터는요, 아예 수집조차 되지도 않았고 11월달 가계조사 응답률도 낮았다라고 공식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숫자가 최신이라는 사실, 그리고 숫자의 오차가 커졌다는 사실이 동시에 성립하는 상황인 거고,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숫자 하나에 베팅하지 않습니다. 이 중앙은행의 행동에 대해서 베팅한다라는 거. 그래서 시장의 시선은 바로 미국 연준으로 넘어가겠죠. 연준은 지난주에 기준금리를 3.5%에서 3.75% 구간으로 내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있는 장면인데, 여기서 성명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 금리 문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준비금이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이 단기 국채를 필요시에 매입할 수 있다, 관련 문장이 들어있는 상황이고,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은 금리보다 유동성에 더 빨리 반응하기 때문인데요. 이 유동성에 대해서 아주 쉽게 비유를 드리자면은 수도관의 물과도 같아요. 금리는 수도꼭지 손잡이겠죠. 이 손잡이를 조금 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수도관에 물이 부족하면은 아무리 손잡이를 돌려도 물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연준이 단기 국채 매입을 말하는 거는 수도관을 막지 않겠다는 말로 읽힙니다. 그래서 같은 금리 인하라고 할지라도 이런 문장이 붙으면 위험 자산은 숨을 쉬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바로 그런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동시에 반대 방향에서 수도관을 조이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죠. 일본은행은 이번 주에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회의를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이 될 텐데 이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관측이 있습니다. 일본 금리가 올라가고 엔화가 강해지면요, 전 세계에 퍼져있던 엔화로 싸게 빌려서 이 달러 자산을 사는 구조가 흔들리게 된다는 거. 이런 구조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딱 한 가지, 레버리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주식시장도 흔들리고 비트코인도 같이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두 번째 모순을 느끼십니다. 이 미국 연준이 완화로 간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들. 일본이 긴축으로 가면은 비트코인이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들이겠습니다. 정답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방향성보다 변동성이 먼저 나오게 된다는 거고, 오른다고 확신하는 사람과 내린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같은 시간에 레버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단기 방향성은 거시지표가 좌우한다는 말을 바꾸면요, 비트코인의 단기 방향은 거시지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지표가 금리 기대감이랑 달러 유동성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의해서 좌우가 될 겁니다. 그리고 파생시장 구조가 이거를 더 거칠게 만듭니다. 이 현물 주도 상승은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거나 크게 늘지 않는 상태에서 천천히 올라가게 되는데요. 반대로 파생 주도 상승은 이 미결제 약정과 펀딩이 같이 올라가면서 동시에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 이때 이벤트가 나오면은 방향이 맞아도 흔들리고요, 방향이 틀리면은 더 크게 흔들리겠죠. 오늘 코멘트에서 말씀드린 이 가격 하락 국면에서 미결제 약정 그리고 펀딩이 동반 상승한다는 표현 자체가 바로 이런 취약한 구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지셔야 될 관점들은 단순합니다. 이 차트보다 먼저 유동성의 바람이 어디서 불고 있는지 보는 관점이에요. 현재 연준은 금리뿐만 아니라 이 수도관도 바라봐요. 일본은 엔화 자금 비용을 다시 세팅하려고 합니다. 이 둘이 부딪히는 주간에서는 이 방향성 예측보다 포지션 관리가 더 중요하겠죠. 현재 비트코인은 약 87,000달러대고 XRP는 약 1.9달러대입니다. 여기서 가격을 맞추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가격대에서 포지션이 한쪽으로 몰리게 된다면은 설령 호재가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시장은 먼저 사람들을 털고 갑니다. 반대로 모두가 겁을 먹고 레버리지가 빠진 상태라면은 작은 완화 신호에도 가격이 훨씬 더 쉽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올해 9월달에 미국 SEC가 현물 크립토 ETP 상장 기준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 위로 실제 상품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11월 24일에는 GXRP가 상장됐고 12월 11일에는 21시어즈의 TOXR이 CBOE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요. 시장 자금이 들어오는 방식이 바뀌는 구조라는 거요. 이 통로는 ETF만이 아닙니다. 스테이블코인이랑 은행 인프라도 같이 움직여주고 있어요. 게다가 최근에 OCC가 리플 등을 국가신탁 은행 형태로 조건부 승인했다는 보도까지도 나왔죠. 결국 현재 미국 규제기관이 크립토를 밖에서 단속만 하는 단계가 아니라 안으로 들여와가지고 규칙을 붙이는 이런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반증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플의 공식 인사이트는 RLUSD를 멀티체인으로 확장하는 이런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 앞으로의 결제는 어떤 코인이 더 좋은가 보다도요. 토큰화된 달러가 어디로 흘러가고 그 달러를 누가 규제된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가, 여기에서 경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리플 XRP는 그 경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거고, 이때 중요한 거는 단기 가격이 아니라 어떤 통로가 더 넓어지는지 여부예요. 오늘 이슈의 핵심은 고용 숫자 하나가 아니라요. 이 유동성 자체가 바뀌는 순간에 보고 있다는 거. 고용이 예상치를 상회했는데도 시장이 불안한 이유는 그 숫자가 강력한 확신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중앙은행의 문장 하나는 시장의 확신을 바꾸겠죠. 이 연준의 유동성 문장, 그리고 일본의 금리 이벤트가 같은 주간에 붙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차트가 아니라 거시 변수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중요한 거는 방향을 찍는 게 아니라요. 어떤 지표를 보면은 내 판단이 흔들리지 않는가 여부입니다. 달러가 강해지는지 약해지는지, 금리 기대감이 완화로 더 가는지, 레버리지가 쌓이는지 아니면 빠지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정도가 정리가 되면요. 비트코인의 단기도 훨씬 더 단순해질 거고, XRP는 그 다음입니다. 이 XRP는 단기 변동 속에서도 제도권 통로가 넓어지는지 좁아지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종목을 많이 사는 개념이 아니라요. 내가 선택한 한 종목 안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대응의 구조입니다.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사실 포트폴리오는 종목의 개수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생기고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리플이라는 코인 하나만 정말 좋아하고 이 코인만 집중해서 보고 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충분히 분산과 대응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이것저것 다 매수하는 게 정답은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의 종목이라도 타점을 나누고 비중을 나누고 역할을 나누는 게 핵심입니다. 리플 하나만 본다고 했을 때도 단기 저점으로 내려올 수 있는 이런 구간들을 미리 생각을 해두시고, 이런 구간마다 분할 매수 걸어두시면서 내 평균 단가 관리하고 비중 조절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반등이 나오고 단기 고점에 가까워지는 시점에서는 욕심보다는 현실적인 분할 익절을 목표로 삼아서 현금 비중을 다시 확보하는 흐름을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시장에 휘둘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나만의 포트폴리오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올인과 몰빵이 아니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 각각 어떤 행동을 할지 정해두는 거, 그게 진짜 포트폴리오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종목 몇 개가 아니라 내가 이 시장 안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두었느냐, 여기에 있고요. 그 구조가 있을 때 하락장도 공포가 아니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겠죠.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은 흐름과 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큰 그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가격대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은지, 어디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반대로 어디를 이탈하면 위험해지는지, 이런 실전 기준들은 영상에 모두 담기 어렵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